그 2004년도가 이제 그 이 국회에 첫 이렇게 진출을 하고 또 그때 또 열석이나 되면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당은 다른 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찍자. 왜? 후보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당은 이제 예. 진보정당을 이제 투표하자 이렇게 투표하자. 했죠. 그게 예. 왜냐?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가장 좀 이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놓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의당이 앞으로 해나가는 데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뭐 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좀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끝없이 제3의 정당이 예. 출연했다가 소멸하고 출연했다가 소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래도 제3정당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지금 살아남은 정당이 정의당 예.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두 개의 거대 양당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이 제3정당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당과는 다른 정의당의 색깔, 그 제3당이 꼭 필요하다는 그 어떤 요구에 답할 수 있는 그 색깔, 이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지난 몇 년 동안 약간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실망도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는 뭐 모든 것이 양당 정치가 판을 깔아놓고 제3정당은 그걸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면 제3정당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양당 정치가 깔아놓은 정쟁의 판 안에 어떤 선택지를 그 안에다가만 두는 그런 정의당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독자의 자기 어떤 계획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의당을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참사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때 한참 이제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회 안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한마디로 셧다운 마우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못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다 책임 회피, 정부의 어떤 책임 회피식 발언들만 나올 때 제일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그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건 청장 해임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의당의 자기 길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상황, 비상 상황에서 다시 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표도 하시고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오시고 당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셨는데 지금 좀 한편으로는 착잡할 것 같아요. 착잡한 것보다는 마음이 엄청 무겁죠. 예. 제가 지난번 당대표를 할 때는 이제 당이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서다시피 하는 시간을 지나서 당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이 좀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내야 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 무겁고 뭐 그래서 더 긴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의식 속에서 그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의 데스노트. 네, 제가 이것도 당대표일 때 제가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의당이 결정하면 그 방향이 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그 당시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하였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그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는 정당으로만 굉장히 인식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당시 국민의힘은 무조건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다 반대 이것만 하고 있을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국민 여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은 어떤 판단이었기 때문에 낙마를 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번에 윤석열 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인사청문회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아예 의미가 없다. 예, 아예 의미가 없죠. 그냥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예.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자면 머리가 아프실 건데 대표께서는 그 전에 단식까지 하면서 이 법안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네, 이게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뭐 이래 되면 또 위성정당 이래 나와가지고 아마 다들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이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는 기본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정당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우리 당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가십니까?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개특위가. 정개특위 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뭐 논의를 해갈 텐데 저는 이제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제도도 따라오는 거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정의당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저런 위성정당 사태 같은 거 터졌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어야 될 일인데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당도 니네 기득권 챙기려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비판에 직면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제도보다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정당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제도 설계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가되 제가 당대표로서 할 일은 그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정당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지구당은 불법화돼 있잖아요. 네. 이게. 열심히 하면 그 잘못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번 그 국회 21대 정개특위에 이 지구당 부활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개특위에. 예, 그래서 원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뭐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지구당 자체가 없어지는 게 거의 지역 내에서 정당 활동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개특위의 주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표 결선 투표 때 7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쭉 봤는데 보니 7대 개혁안 보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 나름대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게끔 우리 진보정당의 기치를 또 국민들한테 할까 고민했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더라고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이정미 대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예,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일단 전략 지역구. 네. 금방 또 이제 이 재선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고 그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 당선이 돼야 이제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지역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정의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는 전략을 쭉 써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지역구에 많이 나와서 열심히 그 정당 득표 활동을 하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들을 많이 내야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쭉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전국적인 그 비례대표 득표율로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지역에도 그냥 막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사실 선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도 중요하잖아요. 선거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자기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후보들을 막 내보내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뭐 지역 관리도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좀 너무 실속 없이 사람들을 그냥 마구 쓰는 방식의 총선은 더 이상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의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저쪽 지역에 어디 지역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정의당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하고 또 총선에서는 일정한 성과물도 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전국적으로 실사를 잘해서 일단 내년 초까지는 10대 전략 지역구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1차로 10대.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내 이 지역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적인 전략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후보를 많이 내서 정당 득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구에서 뭔가 승부 보려고 하는 이런 정의당의 면모를 갖춰보겠다. 이것이 이제 10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지역구의 방향입니다. 정당 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후보가 나와야 네. 따라오는 건데. 근데 뭐 많은 숫자를 낸다고 해도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서 뭔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예,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거는 시민들이 저 정당을 투표해야 할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후보를 많이 내가지고 그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식의 그런 전략은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당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재창당 방향으로 했는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 심포지움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였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의견이 이제 그렇게 제출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이제 사람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노회찬 심상정 이후에 지역구에서 재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들도 좀 부족했고 없었죠. 없었고 그래서 뚜렷한 어떤 차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2020년 총선에 지역구에서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된다는 목표로 뛰었지만 이제 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숙제는 남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2024년 총선이 정의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2024년이 상당히 정의당의 앞으로 운명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건데 거기서 이전에 보면은 이 실생활에 효용성이 높은 어떤 민생 법안들 네. 정의당이 거의 주도했지 않습니까? 당시 민노당 이 주도하면서 다른 당들이 다 이렇게 무상급식도 주도했었고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 그 상인들 지지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전략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정의당의 이렇게 역할, 활동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그 비전과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대선 경선에 나오면서 이제 돌봄 혁명에 대한 이제 비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당 정책위와 연구소와 같이 지금 이제 1997년 IMF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각자 도생, 그다음에 고립된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위 이제 뭐 송파 세모녀나 수원 세모녀 같은 사건들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재난까지 저희가 이제 겪으면서 이 돌봄 복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체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코로나 때 그 많은 언론들에서 영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재난 때 진짜 힘든 사람들 돌봐줬던 간호사들이라든가 뭐 또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를 마라.
말로는 영웅이라고 해놓고 이 노동시장에서 우리를 취급하는 거는 완전 저 밑바닥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돌봄 노동과 돌봄 복지에 대한 조금 그 정의당의 선도적인 목소리를 제가 내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인데요. 지금 예산이 그 하면서 또 법안도 지금 네. 이렇게 그 막바지에 이제 가고 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 말이죠. 정의당이 네. 가장 주력하잖아요. 네.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24일 날 환노위 그 법안 소위가 이제 시작되고 거기에서 뭐 이 문제를 다루기를 시작을 할 텐데 1차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중요한 법안이라고 중요한 정책으로 그 상정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께는 그러지 말고 이걸 확고한 당론으로 정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제 막 그 국민의힘하고 기싸움 할 때 뭐 그것을 치는 하나의 카드로 변죽을 올리는 그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을 지키는 법안이니 좀 당론으로 정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렸고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불법 파업 용인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곡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지금 불법 파업을 용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 법이 사실은 하청의 재하청 지금 그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고용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교섭할 대상이 굉장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섭 대상자를 좀 분명히 하자. 그 노동자를 부려먹을 권리는 있는데 노동자하고 교섭할 권리는 해태하는 것이 지금 이 잘못된 노조법에 의해서 용인되는 것이니 그게 고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뭐 어지간히 배상을 해야죠. 그게 전국의 전 세계에서는 뭐 영국에서 이제 이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월급 한 달에 10만 원 올려놓고 470억씩 손해배상 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470억이라는 돈은요,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속에서도 세워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 딱 이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돈을 압류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뭐 이 돈을 평생 다 갚든 못 갚든 월급에서 따박따박 다 압류해 갑니다.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싸움 한번 했다가 임금 조금 올려달라고 투쟁에 나섰다가 패가망신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보복성, 그 응징성 이런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자라고 하는 지금 진행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그 손해배상 받아가지고 내 월급 다 뜯기고 그렇게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냥 대충 느끼고 있는 것 이외에 굉장히 심각한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30명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냐고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국회가 거대 양당이 자기 당 내부의 어떤 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해서 정의당이 뭐 이 청문회도 공청회죠, 공청회. 재정공청회도 지금 진행하고 뭐 각 당 의원님들 최대한 설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교 생활할 때 민주당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그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방망이를 두둥길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들도 뭐 얘기가 잘 됐다가 막판에 그 양당 거대 양당들끼리 소위 딜이라고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깎이고 뭐 폐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을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이제 다짐을 해놔야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둥길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 봐야죠.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뭐라고 그래요? 노란봉투법 당론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다 좋은 법이다, 동의하는 법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일각에서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 하니까 제가 당론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법 네. 정의당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 누더기가 됐다 이런 비판도 많았어요. 네. 한쪽에서는. 근데 그걸 또 이 경총에서도 또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중대재해법에 있지만 우리 안타까운 산재 사망자 발생 비율이 여전히 네. 높아지고 있어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이 중대재해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의 50인? 네, 중소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납기를 지켜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압박 때문에 막 굴리는 거죠, 현장 안에서. 그러다가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인 이하 기업에서 이런 중대재해 발생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다 적용제한다고 하면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대기업이 이 중소하청업체에게 그런 산업재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압박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을 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청업체는 그 적용을 안 받고 당연히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여전히 그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이 구조가 지속되는. 그래서 중소하청기업들한테 이 재해 처벌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자가 아니라 이 법이 어디에든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납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현재는 매진 이하는 제외돼 있다. 50인 이하는 재해예요. 제외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70%입니다. 재해 발생률에. 아, 그럼 뭐 사실상 의미가 없네요. 네,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따지면 건설업입니다. 사실 예, 예. 뭐 며칠 전에도 그 대교 공사하다가 노동자 3명 떨어져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에 대한 이제 이 뭐 설계, 시공, 착공 이게 건설 과정이 다 쪼개져 있어요. 네. 이거를 일률적으로 중대재해의 어떤 그 범위 안에 다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특별한 안전 대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건설업 특별 안전 관리 뭐 이런 법안을 조금 더 보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교 생활할 때 민주당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그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방망이를 두둥길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들도 뭐 얘기가 잘 됐다가 막판에 그 양당 거대 양당들끼리 소위 딜이라고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깎이고 뭐 폐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을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이제 다짐을 해놔야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둥길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 봐야죠.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뭐라고 그래요? 노란봉투법 당론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다 좋은 법이다, 동의하는 법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일각에서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 하니까 제가 당론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이죠.